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로스라 그래서 정상 뇌압의 수두증, 뇌 수두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치료와 뭐 예후 같은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두증의 주 증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 게이트 디스터번스, 보행 장애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요실금과 인지기능 장애를 가지는 세 가지 트라이어드를 주 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 먼저 수두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CP라는 개념, 즉 두개강 뇌압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 성인에서 약 한 15mHg 전후 정도의 뇌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뇌압을 형성하는 것은 딱 한정된 공간, 스컬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브레인 파렌카임하고 그 다음에 CSF 그리고 블러드가 한 10%, 10%, 나머지 80% 브레인 파렌카임이 가지고 있는 볼륨을 가지고 압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호메오스태틱 메커니즘을 통해서 ICP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는 몰로켈리 독트린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세 가지 컴포넌트 브레인 파렌카임과 블러드 그리고 CSF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개념이고 이 중에 하나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튜머나 헤모리지 같은 다른 컴포넌트가 들어와서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이 감소함으로써 일정하게 ICP를 유지한다라는 정의이고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 호메오스태틱을 유지하기 위해서 ICP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이제 하이드로세팔로스하고 관여가 있는 거는 이제 CSF 플루이드인데 전체 브레인 볼륨은 한 1500 mg 정도 되며 그 중에 10%인 약 150cc 정도의 CSF가 볼륨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간당 한 20cc 정도 생성이 되고 이는 한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순환을 하게 되는데 순환 과정은 라테랄 벤트리클의 주로 코로이달 플렉서스에서 형성이 되고 포라멘 몰로와 아퀴덕트를 통해서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의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 이동을 하여 재흡수가 되는 순환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즉 이 과정 중에 이제 문제가 생김으로써 CSF가 브레인 쪽에서 이제 정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하이드로세팔로스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CSF 흡수가 저해가 되면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흡수가 저하가 되면서 CSF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벤트리클의 볼륨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서 초기에는 ICP가 증가를 하게 되지만 결국은 컴펜세이션을 통해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 다시 정상 압력으로 내려오게 되지만 벤트리클이 커지면서 브레인을 누르는 압력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다시 보시면은 플루이드가 브레인 쪽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빌드업이 되면서 브레인이 문제 컨디션에 저하가 오고 즉 펑션에 디스트럭션이 생기는 이게 수두증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수두증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 중에서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환자가 호전을 보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디오패식하고 세컨더리 MPH인데 이디오패식은 말 그대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지금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세컨더리는 이제 인펙션이나 헤모리지 또는 트라우마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이드로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두 가지 다 커뮤니케이팅 타입. 커뮤니케이팅 타입이라는 건 CSF 플로우는 유지는 되는데 정체가 된다라는 개념이고 obstruction은 그 CSF 플로우 한 군데가 막힘으로써 ICP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개념인데 둘 다 커뮤니케이팅 타입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디오패식이 중요한 이유는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모든 나이대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이디오패식 같은 경우는 주로 고령 환자에서 주로 이제 발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고 DM이나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고지혈증, 나머지 뭐 비만이나 스트로크와 같은 다른 질환과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별 진단이 좀 필요한데 우선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증상 자체가 일반 디제네티브 디지즈와 같은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파킨소니즘 같은 증상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퇴행성 뇌질환과 이 MPH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든, 그러니까 증상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특히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가 MPH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는 반대로 생각해서 MPH 때문에 어떤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리스크 팩터가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좀 있는 편입니다. 다른 세레브로바스큘러 디지즈나 디멘치아, 그리고 이제 요실금이 동반이 될 수 있는 UTI나 BPH, 그리고 뭐 블레이더 캔서 같은 것도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오패식 MPH 같은 경우는 고령 환자에 주로 발병을 하고 65세 이상 이후부터 이제 호발을 하게 되고, 평균 연령대는 70대가 되며 어떤 인종이나 성별과는 연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 클리니컬 트라이어드라 해서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을 하게 되고, 보행 장애, 그리고 요실금 세 가지가 주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멘치아하고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돼. 디멘치아에서 거의 대부분 디멘치아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이기도 해서 좀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대신 이제 MPH 같은 경우는 리버서블하다, 즉 수술을 통해서 호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어떤 중요한 의견이 있습니다. 보행 장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마그네틱 게이트라고 부르는 보행을 보이게 되는데, 자,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바닥에서 발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환자가 보행을 하게 되는데, 정상 보폭보다 우선 보폭이 좀 좁아지고, 보폭이 좁아지는 것과 여기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 발바닥을 들어 올리는 높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한 보폭 길이와 보폭의 높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보행의 속도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특징적인 보행을 보이고, 또한 걸을 때 트렁크 스웨이라 해가지고 몸통이 흔들리는 게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보폭이 옆으로도 같이 넓어지며 발이 양옆으로 벌어지는 특징적인 보행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또 이게 앙블락 턴이라 그래서 우리 180도 보행 중에 이제 180도 도는 과정 중에서 한 번에 돌지를 못하고 한 두세 발자국 아니면 서너 발자국 다른 서너 발자국에 그 스텝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밸런스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전형적인 보행 한번 동영상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타임드 업앤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 3m에서 5m 정도 거리를 걸어서 다시 돌아서 가는 걸 시간과 보폭을 재보는 건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병원 고령 환자들 걸어 다니시는 거 보면은 지팡이를 쓰거나 하시면서 보면은 발이 양 옆으로 벌어져 있고, 약간 보폭이 옆으로 넓다라는 거는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보폭도 좀 넓고, 막 방금 돌아설 때 한 번에 딱 못 돌아서고 서너 발 잔발을 하고 그래 걷고 다시 돌아가서 앉는 데까지 시간을 재고 해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 MPH를 진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어떤 고령 환자들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행동 장애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MPH를 진단하는 데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행 장애와 더불어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어떤 인지기능 장애, 거의 디멘치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이코모터의 슬로잉이 생기게 되고, 파인모터나 어큐러시가 많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우리 기억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최근의 기억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더 심해진 경우에는 행동장애나 인격장애까지도 동반이 될 수 있는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요실금은 일반 어떤 비뇨기과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요실금과 비슷한 증상, 외시라 해가지고 화장실을 가기 전에 소변을 가버리는 그런 증상. 물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썰이라기보다는 우선은 보행이 잘 되지가 않다 보니까 화장실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요실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어떤 요실금 증상도 보인다는 겁니다. 영상학적 소견으로는 이제 아주 오래된 건데, 에반스 인덱스라 해가지고 우리 벤트리클로 메갈리, 뇌실이 커지는 거를 측정하는 수치로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 스컬에서 가장 넓은 라테랄 사이즈하고 라테랄 벤트리클의 맥시멈 사이즈, 프론탈 혼 쪽의 맥시멈 사이즈를
이걸로 수치를 나눴을 때 0.3보다 커졌을 때는 어떤 임상학적으로 벤트리큘로메갈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최근에는 이 에반스 인덱스보다는 대시 파인딩이라 그래가지고 이 영상 소견을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시 파인딩이 우선은 뭐냐면 여기 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어떤 정상과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리고 MPH 환자의 코로나를 뷰인데, 물론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도 보면은 정상보다는 라테럴 벤트리클이 어느 정도는 커져 있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MPH에서는 전형적으로 더 심하게 커져 있는 게 보이고, 제일 중요한 소견은 MPH에서도 실비안 피셔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인슐라에서는 이 와이드닝이 보이긴 하지만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같이 와이드닝을 보이긴 하지만 벌테스크적으로는 이게 CSF 스페이스가 많이 줄어들 있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는 많이 공간이 CSF 공간이 많이 벌텍스적으로 많이 정상보다 더 심하게 보이게 되지만 MPH에서는 특징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CSF 공간이 많이 줄어들 있는 가설은 라테랄 벤트리클 자체가 익스펜션을 할 때 이게 위쪽으로 좀 더 많이 익스펜션을 하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뭐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버 인덱스라 해가지고 좀 더 이거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특징적으로 MPH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 검사는 CSF 태핑 테스트로 하루에 한 30에서 50cc 정도를 룸바 태핑을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해보는, 뭐 데일리하게 인컨티너스하게 뽑아볼 수도 있는 거고, 컨티뉴어스하게 룸바 드레인을 통해서 CSF를 리무버를 했을 때 증상 자체가 호전되는 걸 보이는, 약 센시티비티는 약 한 62% 정도의 스페시피시티 33%를 가지는 태핑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게 한 번으로는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 최소 한 2, 3일에 걸쳐서 1, 2회 이상 걸쳐서 CSF를 드레인을 했을 때의 세 가지 주증상,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지 기능이나 그런 유실금보다는 보행 장애가 확실히 개선이 되는 소견을 보였을 때 우리가 MPH를 좀 더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는 아니긴 하지만 인터넷 사진이긴 하지만 상황을 봤을 때 처음 진단했을 때 타임업 보면은 같은 시간에 출발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보면은 이게 3m 거리이기 때문에 4초는 상당히 5초 정도는 상당히 유의미한 시간이고, 보행 자체가 상당히 느려져 있는 반면에 이쪽은 많이 바로 개선이 되는, 태핑을 통해서 바로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우선은 뭐 간별 진단을 다른 병과 간별 진단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파킨소니즘과 간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르보도프와 같은 약물을 먼저 치료를 해보고, 호전이 없을 때 대신 MPH는 특별한 약물 치료가 없기 때문에 호전이 없을 때는 어떤 CS 태핑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게 MPH의 증상과 같이 겹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션트 서저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자체 증상을 완전히 호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 하면은 한 2, 3일 정도 입원 치료를 통해서 태핑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고식적인 첫 번째 선택으로 이제 VP 션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전에 이제 많이 하던 수술인데, 사실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한 거는 예전에는 사실은 VP 션트 자체가 수술이 이게 제너럴 마취를 해야 되고 수술에 따른 많이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수술을 잘 선택을 하지 않는 편이었었는데, 태핑 테스트를 통해서도 애매하게 호전을 보인다,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하는 거라도 좀 아니겠지, 다른 뭐 퇴행성 질환 때문에 그런 거겠지라고 수술을 하는데 서전들이 좀 많이 좀 꺼려한 편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5년 전부터는 뭐 다른 학회나 이런 데서 가서 좀 이게 발표를 좀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VP 션트 서저리를 하게 되면 인펙션이나 특히 이 밸브 이쪽에 이제 머리 쪽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밸브 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었고, 이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수술하면은 문제 생기면 또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고, 제거하고 다시 심는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환자들이나 이런 보호자분들이 받아들이는 데서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수술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세컨더리 MPH 같은 경우 뭐 헤머리지나 인펙션 이후에 급작스럽게 오는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이 순간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이 수술을 했을 때 그 효과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보통은 서전들이 세컨더리 MPH 같은 경우는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었었고요. 근데 이디오패식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령 환자에서 천천히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정말 이걸 해서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게 돼서 수술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뭐 학회나 이런 데서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VP 션트를 퍼스트 초이스로 하였었고 이제 VA 션트라 해가지고 VP 션트를 시행할 수 없을 때, 즉 페리토니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캐비티적 인펙션이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아트리움 쪽으로 우회를 하는 VA 션트를 시행을 하게 됐으니 이거는 상당히 뭐 어떤 흉부외과나 이런 같은 코어가 필요해서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거는 LP 션트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룸보 페리토니얼 션트라 해가지고 머리에서 우리가 카테터를 꼽는 게 아니고 룸바 펑치하듯이 여기서 카테터를 룸바에서 우리 태핑할 때처럼 조금 굵은 관을 써서 룸바에서 시작을 해서 페리토니엄 쪽으로 돌리는. 장점은 브레인 인터벤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하고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다,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뭐 가능하면은 로컬 마취를 통해서도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결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아웃컴 결과를 좀 봤을 때는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는 아까 CS 탭 테스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탭 테스트에서 호전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는 OP를 했을 때 바로 효과를 더 명확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건데, 그런데 좀 경과를 좀 보다 보면은 결국은 그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 팔로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자마자 수술을 하고 나서 이미디어트 포스트 오피로는 뭐 80% 이상의 호전을 보이지만 결국 1년 지났을 때는 75%로 떨어지고 결국 마지막 팔로업 때까지는 한 62%까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 뭐 이거는 나중에 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컴플리케이션 자체는 모든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죠. 인펙션. 그 다음에 이 밸브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션트의 말펑션, 그 다음에 너무 오버 드레인이 되거나 했을 때 오히려 브레인 헤모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요. 자, 결론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자가 보이는 클리니컬 사인이 제일 중요하다. 클리니컬 사인과 심텀이 중요하죠. 영상 소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클리니컬 사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하고, 간단하게 검사를 해볼 수 있는 CSF 탭을 통해서 이 환자의 진단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서전의 어떤 수술의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클루가 되기도 하지만은 보호자나 환자가 느꼈을 때, 이 사람 봐라, 걸을 때, 입원할 때는 이게 제대로 걷지를 못했는데, 요 허리에서 물을 좀 뺐더니, 와, 걸음이 많이 좋아지더라. 하면 환자가 직접 그걸 느끼기 때문에 CSF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클루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질환과도 같이 감별이 돼야 되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로우 하면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보호자나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임상 진단이 됐을 때 수술할 때 이제 환자나 보호자하고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설명과, 이게 다른 동반되는 질환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수술의 효과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충분한 설명이 돼야 돼서 이런데 좀 어려움이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디오패시간 하이드로세팔루스 뇌수두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아직까지도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신경 뉴로 디제네레티브 디스오더 중에서 리버서블한 질환 중에 하나다. 그냥 포기할 게 아니고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질환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이 말이 참 좀 예전 학교에서 봤을 때 이 말, 우리가 너무 이 수두증하고 다른 뇌질환하고 어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하고 그거를 굳이 감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해봐라. 하고 좋아지면 좋은 거고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이거를 했을 때 좋아지면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이거는 뭐 디멘치아야, 알츠하이머고 파킨슨이야 해서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왜 수술 자체가 너무 간단해졌기 때문에 그 컴플리케이션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게 좋다. 태핑 해보고 효과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예전에는 애매한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수술을 해라 하고 좋아지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많이 노력을 막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 환자 보면은 드라마틱하거든요. 제 환자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제가 이런 해보진 않아서 보면 걷지를 못하거든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누가 잡아줘도 일어서지를 못했던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스스로 저렇게 걷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우리 뭐 저희 병원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 보면 딱 저 잔걸음이라 하죠. 우리 보폭 짧게 걷는 환자들 경우 보면은 저런 환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이런 수술을 진행을 해봤어요. 이것도 물론 외국 케이스이기도 한데 보시면은 3m에서 한 5m 정도 걸었는데 64 발자국이 필요하고 돌아서는데 많이 고행이 필요하지만은 수술 후에 많이 개선이 되는 질환이고 저희 병원 같이 이제 특징적으로 고령 환자들 이렇게 막 외래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른 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좀 저는 유익히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환자들 혹시 있으면은 전화 신경과 우리 문 과장님 쪽으로 한번 진료 한번 리커멘드 하시는 게 해보시는 게 뭐 물론 환자 보호자가 선택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수술 후에 걷는 걸음걸이 자체가 완전 이거는 뭐랄까 조작된 그런 영상은 아니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거든요. 앞서 뭐 수술 전에 걸었던 환자분들 그런 환자들 꽤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오늘 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